0, 1. 지난번 영상이 98, 99쪽이었다면 자 이제 우리는 그 다음에 문화 부분을 살포시 건너뛰어서 바로 대단원 4단원인 조선의 성립과 발전으로 넘어갈 겁니다. 여러분들에겐 좋은 소식이겠죠. 이 좋은 소원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 아마 이번 학기 내내 쭉 공부해서 시험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진도는 천천히 나가는 걸로 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기 좋은 연표도 교과서에 들어가 있고요. 위쪽에 있는 것들은 한국사,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세계사 내용으로 작년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들인데 이거 좀 연결 지으면서 내가 배웠던 이게 이때쯤이구나 하고 연결 지으는 생각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특히 이제 임진왜란이라거나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런 것들은 주변 국가들과 연관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좀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이해해보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바로 우리 다음인 115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115페이지는 조선의 성립과 발전이라는 큰 단원 안에서 조선이 성립된 다음에 국가로서의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초기 단계를 다루는 부분입니다. 기틀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뭐랄까 건물이 있다면 우리가 보는 거는 이게 완성된 창문까지 달려있는 건물이죠. 근데 우리 건물이 처음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이렇게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철근으로 된 콘크리트만 좀 이렇게 있고 나머지 이제 다 뻥 뚫려 있는 그런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이 철근들이 기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기틀을 잘 잡아놓으면 건물을 어떻게 지어도 건물이 튼튼할 건데 이 기틀을 좀 허술하게 지어놓으면 건물을 아무리 쌓아 올려도 이게 잘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선이란 나라도 기틀을 잘 잡아놓아야지 그 뒤로 몇백 년 동안 잘 지낼 수가 있는 거겠죠. 이 조선이 어떻게 성립되었고 어떤 기틀을 마련했는가 보도록 할 건데요. 아마 개학하고 처음 한두 주 동안 나갈 부분에 해당할 것 같아요. 우리 그중에 이번 페이지에서는 조선이 건국된 내용 자체를 다루고 있어요. 자, 잠깐 떠올려 봅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봤던 고려 왕 중에 제일 중요한 인물이 누구였죠? 공민왕이었어요. 이 공민왕 시기에는 원나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고 그렇다 보니까 등장한 유학자들이 모였어. 얘네를 우리가 신진사대부라고 불렀어요. 새롭게 진출한 사대부라는 뜻이에요. 사대부. 그리고 이때에는 대외적으로 뭔가 위기가 많았어. 전쟁이 많았단 말이에요. 뭐 홍건적이 난이라거나 이런저런 또 일본에서 외구의 침입이라거나 위아래로 아주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나타난 군인들이 신흥 무인 세력이었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명의 인물이 있는데 바로 신진사대부 중에서 누구냐? 정도전. 신흥 무인 세력 중에 이성계. 이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만드는 나라가 조선이다 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과 연결하시면 되고요. 그럼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보도록 합시다. 조선의 건국을 할 거야. 우리 지난 시간에 위화도 회군이라는 거 배웠어. 이게 뭐였어? 위화도라는 섬에서 군사를 되돌려와서 다시 나라를 공격한 고려라는 나라를 다시 공격한 그런 쿠데타였는데요. 이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얘가 실질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된 거죠. 이때 얘네랑 손을 잡은 친구들이 있으니 그게 바로 급진파 사대부예요. 우리 신진사대부는 성향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아주 빠르게 많은 걸 다 바꾸어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버리자라고 하는 급진적인 주장, 빠르고 되게 좀 진취적인 주장을 하는 친구들이 급진파 사대부라면 그거에 반대되는 애들이 여기 있는 온건파 사대부인데요. 온건하다라는 거는 약간 온화하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뭘 빠르게 막 바꾸고 다 뒤집어 엎기보다는 우리가 당장 눈앞에 있는 작은 문제 하나씩부터 해결해 나가자라고 하는 보다 좀 조용한 개혁을 추구하는 친구들이 이 온건파 사대부인데요. 이성계는 고려라는 나라의 명령 자체를 거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고려를 유지하고 조금씩 바꾸기보다는 고려라는 나라 자체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길 원하는 이런 급진파 사대부랑 좀 더 취향이 맞았겠죠. 둘이 그 손을 잡고 개혁을 한 겁니다. 아직까지는 고려 멸망을 안 시켰어요. 일단 먼저 뭘 하냐? 과전법을 실시했대. 왜? 어지러운 토지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이때 토지 제도가 왜 어지러웠죠?
기억납니까? 첫 번째 힌트. 권문세족이었어. 두 번째 힌트. 신돈. 자, 권문세족이 만드는 무엇을 신돈이 어떻게 없애려고 했죠? 3, 2, 1. 기억나시려나요? 이 권문세족들이 농장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억울하게 사람들의 땅 다 뺏고 다 노예로 만들어서 엄청나게 큰 규모의 땅을 이 권문세족들이 독점하는 게 농장이었고, 신돈이 그래서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기구를 운영하면서, 얘가 만든 건 아니에요. 만든 건 공민왕이지. 얘가 운영해서 농장을 혁파하려고 시도했던 거 기억나시죠? 아직까지 그게 좀 이어지는 상황이라서 어지러운 토지제도를 개혁한다. 그리고 곧 이 권문세족이라는 거는 고려에게 되게 충성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고려에 충성하는 권문세족들의 땅을 다 빼앗고, 나 이성계의 말을 잘 듣는 내 친구들인 이 급진파 사대부들에게 땅을 새로 나누어 주면서 얻는 기능이 뭐야? 1번 국가 재정을 확보해. 왜냐? 세금 받겠죠. 이제 농장은 세금을 안 냈지만 이제는 세금을 내는 정상적인 땅으로 돌려놓은 거야. 그 다음에 자신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했다. 여기서 자신들이 누굴까요? 자신들이 누굽니까?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자, 이 문단을 똑바로 읽었으면 충분히 알 수 있어. 이 과전법을 실시한 주체가 누구야? 이들이야. 이들은 그럼 누구니? 정도전이랑 이성계잖아. 자신들이라 하면 급진파 사대부 그리고 이성계 쪽 사람들이라는 거를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역사 공부 어렵다고 하는데 아마 이렇게 교과서에 써있는 좀 이렇게 꼬여있는 문장들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이들도 자신들도 모두 급진파 사대부와 이성계라는 걸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고려 왕조를 유지하려는 누구? 정몽주 등의 온건파. 온건파는 급한 개혁은 싫어하니까 빠르게 바꾸지 않고 우리 지금 고려 나라 유지하면서 그냥 조금씩 문제 해결해보자 라고 하는 정몽주 등의 온건파 사대부를 제거한 후 무엇을 했다? 새 왕조를 열었다. 이때에서야 무엇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조선 건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학기 초 영상이니까 좀 더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 문단을 읽으면 이렇게 뭔가 좀 단어들이 즐비해 있는 것들을 여러분은 좀 이해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그럼 정리를 해봅시다. 지금 무슨 내용이 있냐? 어떤 개혁을 했는지가 내용이 나와 있고 어떻게 조선 만들었는지가 나와 있어요. 개혁. 일단 지금 어떤 상황이랬어? 토지가 어지러운 상황? 아니지. 이 개혁을 누가 했는지를 볼까? 자, 아까 이들, 저들, 자신들 누구였어요? 이성계와 급진파 사대부였죠. 이 친구들이 개혁을 하기 위해 시도한 제도가 뭐였습니까? 과전법이었어요. 과전법은 무엇이냐? 여기 나와 있어. 자, 전직, 현직 관료. 무슨 말이야? 은퇴한 사람과 지금 일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이제 경기 지역, 경기가 뭐였어? 수도 근처야. 수도 근처 경기 지역의 토지에 하나요. 수조권이 설정된 토지. 수조권이 뭐였습니까? 이만큼의 땅을 내가 누구 줄까? 우리 반 역사부장 도영이를 줬어. 그럼 이 도영이가 이 땅 사는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자기가 스스로 거둘 수 있는 권리가 수조권이야. 수조권이 설정된 토지를 준 제도. 그러니까 땅을 내 신하들에게 나누어 준 제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과전법을 시행했어. 누가? 아까 급진파랑 이성계가. 그 기능 두 가지가 무엇이었느냐? 1번, 2번 여기 보이시죠? 자, 보면 국가 재정 확보. 왜? 수조권이라는 거는 세금을 나라가 거두어 드리는 거잖아.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게 수조권이라고 하면 이 땅에서 난 돈을 나라가 아니라 아까 말한 그 도영이가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지만, 자, 세금을 거두면 나라가 가져가죠. 그럼 나라에서는 얘한테 월급 줘야 되지. 그럼 이렇게 줄 거 아니야?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돈들은 얘한테 월급으로 간다는 건 동일해. 그럼 그냥 굳이 이렇게 갔다 왔다 하지 말고 직접 가져가라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나라가 써야 될 돈으로 이 땅의 세금이 쓰인다는 거는 동일해요. 그러니까 수조권이 설정된 토지를 준다는 거는 이게 결국 국가 재정이라는 뜻이야. 국가 재정이 확보되었어. 왜? 농장은 수조권이 없었는데 이 과전법에서 주는 과전은 수조권이 있으니까 국가 재정이야. 그 다음에 고려에 충성하는 친구들 말고 조선의 편을 드는 이성계 친구들 자신들의 경제적 힘을
키울 수 있다는 거. 내 편들을 배분리 해줘야 얘네가 힘이 세지고 내 편이 강해지겠죠. 자, 이런 개혁을 하는 게 급진파였다면 이거에 반대하는 친구들이 누구였다고? 온건파 사대부였다고. 얘네들이 대표적인 게 누구? 정몽주. 걔를 죽이면서 결국 고려라는 나라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세웠다는 게 이 문단 내용이에요. 오케이? 이 간단한 문장 안에 내용이 많죠. 자, 다시 좀 내려가 보자. 이제부터는 조선이란 나라를 만든 내용이에요. 태조 이성계. 아까까지 그냥 이성계였는데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한 사람이 되니까 태조가 붙어 태조 왕건, 태조 이성계. 이렇게 처음으로 나라를 만든 사람 앞에는 태조라는 이름이 붙어요. 태조 왕건은 나라 이름은 조선으로 하고 수도는 한양으로 했어. 왜? 우리가 고조선을 계승한다라는 의미에서 조선으로 바꾼 거야. 우리 옛날에 고조선 때 사료 봤던 거 기억이 안 나시죠? 거기 보면은 고조선이라고 안 나오고 조선이라고 나왔어. 걔네도 지들 따낸 조선이야. 근데 지금 현재의 우리는 이 조선과 이 조선을 구분해야 되니까 더 옛날인에다가 고자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과 조선 똑같이 이 이름을 따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왜 한양으로 옮겼는가? 이 부분도 지금 여기 세 줄이 좀 어렵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풍수지리설에서 명당이래. 풍수지리가 뭐였어? 아, 이 땅에는 이렇게 물이 맑게 흐르고 뒤에는 산이 있으니 정말 기운이 좋은 땅이니 여기에 나라를 지으시면 필히 성공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리적인 특징을 가지고 인간이 성공할지 말지까지 점치는 게 풍수지리인데 이때 한양이 명당이었대. 왜인지 볼까? 자, 제가 지금 여기에 파란색과 빨간색 1, 2, 3을 따로 구별해 놓았어요. 봅시다. 한반도의 중앙에 있다는 거, 한양이. 남쪽에는 한강이 흐른다는 거. 그리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거. 이거 세 개 다 무엇입니까? 한양이라는 도시가 가진 지리적인 특징이야. 이거는 그냥 사실, 팩트.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해 있다. 남쪽에 한강이 흐른다. 산으로 둘러싸였다. 진짜 그냥 과학적인 사실 그 자체야. 근데 여기에서 파생되는 이로운 점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빨간색이에요. 그 지리가 가져오는 지리적인 이점이 있어요. 자, 강이 있는데 이게 또 중앙이다 보니까 육로와 수로의 교통이 편리하였다. 육로가 뭐야? 땅으로 다니는 길. 수로는 물로 다니는 길. 교통이 편리했다. 그 다음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적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 있어 없어? 못 들어와. 그래서 외적을 막기에 유리했다. 이 두 가지는 이점. 이거 세 개는 특징. 이렇게 구분을 꼭 해보시고요. 다음 또 내려가자. 다음은 앞에가 나라를 만들 때 나라 이름이랑 뭐 수도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었다면 여기는 이제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좀 더 철학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요. 일단 조선 건국을 이끈 급진파 사대부들은 대표적으로 누구? 정도전, 도전적인 정도전 씨. 자, 정도전 등의 급진파 사대부는 통치 이념으로 뭘 삼았다? 성리학. 여러분 약간 좀 뭐 인스타 같은 데서 드립으로 들어봤나요? 뭔가 성리학 국가, 유교 조선 이런 식으로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은 모를 수도 있겠죠? 자, 성리학이라는 건 결국 무엇이다? 이건 유교야. 유교인데 유교 중에 아주 작은 갈래가 성리학입니다. 이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았대. 우리가 이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고민이 생길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 유교 그 경전에 써 있는 거를 참고해서 해결하자. 이렇게 생각했던 걸 통치 이념으로 삼았다라는 말의 뜻으로 이해하면 되고요. 나라의 문물과 제도를 정비도 했대요. 특히 여기 중요한 인물이 또 나와요. 누구? 정도전. 이 정도전 씨는 이성계만큼이나 중요한 인물인 것이 이성계가 나라를 개창하는 역할을 했다면 정도전이 그 개창한 나라를 실질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그 정도전이 따로 나와 있는데 이건 수업 시간에 볼 거예요. 자, 정도전은 두 가지를 요구했어. 1번, 정치를 이끈다. 누가? 재상이. 재상이라는 건 뭐야?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런 삼정승, 정승들을 말하는 건데요. 그걸 모르는 분들은 현대로 치면 뭐 국무총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국무총리에 비유되는 관직들이 많았죠. 대대로, 대망리지, 뭐
기억나십니까? 그런 친구들이 원래는 왕을 돕는 역할이었다면 정도전이 보기에는 걔네가 왕을 도울 게 아니라 정치를 스스로 이끌어야 된다라고 본 거야. 왜냐? 왕은 그냥 핏줄에 따라 물려받은 사람인데 재상은 자기 능력으로 올라온 사람이니까 이 재상이 정치를 이끄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강조했어요. 이걸 우리는 재상 정치라고 불러. 정도전은 재상 정치를 강조했다. 그 다음에 또 뭘 강조했냐? 왕도 정치를 강조했어. 뭐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백성을 근본으로 여기고 인격과 덕 둘 다 뭐죠? 좋은 거죠. 덕으로서 백성을 다스려라. 그러니까 포갑적으로 정치할 게 아니라 따스하게 백성들을 곧 나의 힘의 근원이다. 나의 진정한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여겨서 따스하게 정치를 해야 한다는 왕도 정치, 그리고 능력 있는 재상이 정치해야 한다는 재상 정치, 이 두 가지를 누가 주장했다? 정도전이 주장했다.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이제 여기는 조선 건국으로 생긴 의의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의의라는 말은 의미라고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떤 사건이 갖는 실제적인 의미와 영향 이런 걸 좀 포괄한 뜻입니다. 자, 어떤 변화가 있냐? 신진사대부 얘네들은 공민왕 시기에 성균관에서 직접 공부해서 유교를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은 약간 가문보다는 개인의 유교적인 지식과 교양이 중시되는 사회가 나타납니다. 물론 가문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야. 유교적 지식이 중요하지만 가문도 마찬가지로 엄청 중요해요. 근데 아직 나라가 만들어진 초반이니까 비리도 조금 적고 좀 부정부패도 덜해서 이때까지는 진짜 지식이 중요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불교가 위축되었대. 왜냐? 통치 이념이 뭐였어? 성리학이지. 유교를 강조하니까 불교는 반대로 위축된다. 그치만 그렇다고 불교가 사라졌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 지금도 불교가 있잖아요. 불교라는 건 쭉 맥을 이어오지만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불교는 쓰지 않게 조금 점점 약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다 보니 유교윤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결국 우리나라의 전반에서 중심이 되었다. 이 흐름은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한테 예의를 차리는 거, 뭐 제사를 지내는 거 등등 다양한 흔적들이 아직까지 유교 윤리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았을 때 첫 번째 페이지를 마무리해 보았는데요. 제가 설명하면서 했던 내용들을 스스로 이렇게 정리해 가면서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자, 다음 영상으로 또 볼게요.